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거대한 산으로 그렸던 대한민국 무역사가 드디어 2000년대의 현대로 다가서게 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IMF를 거쳐 이제 새로운 2000년 밀레니엄의 시대, 홍익기 선생님과 함께 밀레니엄의 한국 대한민국 무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김영삼 정부 시절 그리고 또 IMF 여기까지 다 돌아보았는데요. 이제 드디어 밀레니엄이 왔습니다. 사실은 한국이 그동안도 정말 대단했지만 이 밀레니엄 시대에 와서도 한 발짝 크게 전진한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맞습니다. 네. 예.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 21세기 들어와서 한국이 생각보다는 굉장한 도약을 편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 시작은 힘들었어요. 우선 네. 김대중 정부 시대의 경제를 한번 살펴보죠. 네. 김대중 당선자는 당선자 시절에 그 IMF를 맞았기 때문에 당선자 시절서부터 부지런히 뛸 수뿐이 없었는데 네. 1998년 새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의외 인물이었었는데 그 양반이 조지 소로스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드디어 조지 소로스가 헤지 펀드를 사람이 처음 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뭔데? 저 사람이 뭔데?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얼떨떨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뭐 순식간에 증권사 인수해갖고 세우고 뭐 그런 정도였으니까 거물이 왔는데 사실은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지. 그렇죠. 네.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달라는 청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런 게 깔려 있는 거지. 우리의 이 힘든 틈을 타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투기의 바탕으로 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말레이시아 당시 그 수상 같은 양반은 마티르. 마티르 수상 같은 양반은 이 양반을 맹비난할 때거든. 그렇지. 저 양반이 동남아 외환위기의 원흉이고 뭐 했을 때 환투기꾼이고 사실은 파운드화를 작사를 내놨으니까. 네. 그런데 이런 양반이 우리 힘든 시절에 또 환투기를 하게 되면 우린 정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가뜩이나 없었는데. 그래도 이 양반이 와서 성인은 뭐였어요? 네. 서울증권 인수하고 그렇죠. 투자하고 세요 이러면서 기억이 나요. 그 나뭇잎이 돌아가면서 나왔던 선전이. 그리고 당시에 자그마치 실직자가 졸지에 150만 명이 탄생하는 통에 한국 유사일에 거의 처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 역마다 노숙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일반 화이트 칼라들은 일부러 등산을 갔잖아요. 구두 신고 등산 갔지 않습니까? 회사 잘렸다는 거 안 보여주려고 출근을 해. 그렇군요. 근데 회사는 못 가서 등산을 가. 많았죠. 그때 IMF가 우리한테 제시한 게 몇 가지 정도 되는데, 우선 부실기업들 구조조정해라. 그 기업의 부채를 국제 수준으로 이제는 맞춰라. 노사관계 특히 이거를 친기업적으로 해라라는 거하고, 공공 분야도 구조조정해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금융, 기업, 노사, 공공 이 4대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기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우리 코트라 같은 공기업도 예관이었어요. 위에서 할당이 딱 내려와. 몇 명 잘라라? 네, 맞아요. 그때는 거기다 대고 뭐 악유를 하고 그럴 성질일까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죠. 상황이 워낙 비상시국이니까. 나라 망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저도 해무역관에 있었지만은 해무역관에 돈을 못 보내주는 거예요. 달러가 없으니까. 관장이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현지은행에 가가지고 현지 직원들 급료 줘야 되니까 돈을 차용해서 살고 그랬어요. 어느 한 군데 이렇게 편한 구석이 없었어요. 그 통에 모든
국제 규범이나 기준에 우리가 이제 맞추게 됩니다. 그렇죠. 글로벌 스탠다드.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비록 800원대 환율이 1,300원 뛰고 심하면은 1,800원까지도 뛰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시장에 맡기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무역 흑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네. 경상수지 흑자를 보면서 제대로 된 경제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록 어려웠던 시기지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그 이전과 이유가 우리 경제 체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사실은 한계 기업들이 몽졸이 한꺼번에 몽땅 다 없어졌죠. 맞아요. 네. 그 중에서 대기업들의 빅딜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대우전자하고 빅딜 해라. 그러니까는 과당 경쟁하지 말고 힘 있는 쪽으로 한 군데로 몰아줘가지고 부실을 조정하자 해서 그때 현대반도체하고 LG반도체 합쳐진 거고 기아차 경매에 나왔을 적에 사실은 삼성이나 대우나 현대가 다 뛰어들었는데 현대가 그거를 경매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삼성이나 대우는 그럼 니네들은 자동차 사면서 손 떼라 하니까 삼성 같은 경우 삼성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대우전자를 가져오고 자동차를 대우에 줘라. 그래서 대우전자 가져와서 삼성전자에 붙이고 삼성자동차 가져와서 대우자동차에 통합시키자 그랬는데 결국은 빅딜이 안 됐어요. 나중에 삼성전자가 르노하고 합작하면서 르노 삼성으로 바뀌었죠. 르노 삼성으로 바뀌면서 대우가 날아갔습니다. 완전히. 네. 대우는 그걸로 종쳤어요. 그때 빅딜을 했으면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 되겠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배울 교훈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개입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거는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사실 환율만 시장에 맡겼어도 IMF 사태는 안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13년 동안 800원대에 묶여 있었는데 당시 미국의 인플레가 연 한 3%고 우리는 한 연 5.4% 정도 됐는데 이게 13년을 합치면은 이게 30%가 넘어요. 그러면 달러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30% 절하가 됐어야 원하는 시장의 환율인데 그걸 우리는 800원에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힘든 거는 수출 경쟁력이 아주 없어진 거예요. 네. 그때라도 1,100원이나 1,200원 정도의 시장 환율이 됐으면 우리가 그렇게 무역 적자를 크게 안 봅니다. 그럼 무역 적자를 그렇게 크게 안 보면은 사실은 외환위기를 맞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외환위기 전에 한 4년 동안 대리 무역 적자를 봐서 맞아요. 그때 외환이 통이 난 거거든요. 네. 시장만 환율에 맡겼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라도 시장은 또한 핑계를 대고 설사 선한 의지로 개입한다 하더라도 인위적인 개입은 안 돼요. 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교훈은 확실히 우리가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는 오히려 환을 너무 약하게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또 뒤바뀌어 있죠. 천지기백했습니다. 20년 맞아요. 만에. 예. 환율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수출 기업을 위해서 절하 쪽을 택하면 이게 서민 경제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네. 수입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수출 기업 편이나 서민 경제 편을 인위적으로 들면 안 돼. 그건 시장이 결정하게 해줘야 돼. 네. DJ노믹스에서 그 당시 핵심은 IT 기업하고 벤처 기업을 엄청 지원한 거예요. 엄청 지원했죠. 예. 그때 2000년대 IT 버블이 한번 깨져가지고 심하게 고생하긴 했지만 네. 그때 우리가 IT 기업하고 벤처 기업에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버블로 힘든 거에 비해서는 그런 육성 정책을 통해서 IT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의 싹을 씹어대는 게 저는 더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사실은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강력한 버블이었습니다. 그때가 코스피 지수가 거의 300포인트 가까이, 지금으로 따지면 30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1000포인트예요. 맞아요. 엄청나게 올라서 코스닥이니까 200포인트 때까지 빠졌다가 옛날에 20포인트 때 너무 숫자가 줄어드니까 10배수 해가지고 뻥튀기 한 거고 지수를. 그게 이제 1000포인트, 옛날에 100포인트 정도였으니까 아직도 거의 여기서 3배 가까이 올라야 되는 거죠. 배로 오르고 또 한 번 지금의 배를 올려야 되는 300%가 올라야만 옛날 고점을 도달하니 도대체 그 버블이 얼마였던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닷컴자만 붙이면 무조건 상한가. 맞아요. 그때는 닷컴장 붙이면 묻지마 투자했어요. 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는 똑같은 현상 중에 하나가 적자 발표를 하면 주가가 올랐어요. 설비 투자한다고 온라인 닷컴 투자한다고 해서 적자가 나면 주가 상한가가 그렇게 재미난 정말로 광기 중에 초광기였죠. 그런 광기가 있었던 시장이 2000년 IT 버블이었습니다.
그 버블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도 지금의 주요 테크 기업들이 그렇죠. 크기 시작한 거고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같은 맥락인 거죠. 같죠.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그때 잉태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DJ노믹스가 취한 게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갖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DJ가 당선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DJ는 좌파 성향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 친노동 성향을 보이고 반재벌적인 정책을 펼칠 거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네. 반대예요. 오히려 노동자들은 서운할 정도의 서운함을 많이 느꼈고 양반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제를 살리려면은 결국 대기업을 살려야겠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중추는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과정에서도 잘한 게 이 양반이 중소기업 육성이나 IT 기업, 벤처 기업 쪽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대기업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고용률이 떨어진 반면에 중소기업에서는 고용 창출 이런 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당신이 대통령에 앉아서 경제를 보는 안목이 조금 변하신 것 같아요. 원래는 안 그랬었던 분인데.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금모으기 운동이 사상 초유로 일어났죠. 그래서 IMF도 2000년 8월 달에 한국은 이제 IMF가 끝났다는 선언을 해줍니다. 우리가 가장 단시간에 IMF를 졸업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완전히 무역 흑자국으로 돌아서요. 네. 그게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도 도움이 됐지만 환율 시장이 정상화돼서 그래요. 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됐고 그 기조가 아직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역 흑자나 경상수지 흑자를 너무나 당연한 걸로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펀더멘탈이. 사실 한국에서도 흑자 나고 이런 게 몇 년 안 되잖아요. 이전에는. 맞아요. 이 IMF 이후에 우리가 정상체제로 들어왔다는 거. 이 양반이 햇볕 정책을 해서 북한과의 관계, 경제협력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이태전에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넘어가서 북한 수령하고 경제협력 회담을 합니다.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던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를 추진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IT 같은 관련 기업이 1998년 말에 2,000개였던 게 2년 사이에 한 10,000개 정도로 한 5배 정도 늘어나요. 네. 초고속 인터넷이 이때 굉장히 확증했는데 98년만 하더라도 가입자 수가 한 14,000명이 됐는데 이게 5년 만에 거의 10배 수준을 넘어섰죠. 그 다음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FTA예요. 네. 한칠레 FTA를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이때서부터 FTA를 통해서 무역 규모를 굉장히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잘 됐던 거는 그 전 정권에서 씨앗을 뿌린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때 이 양반이 뿌린 씨앗은 그 다음 정권이 그거를 이제 과실을 걷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비중이 80%를 넘어가요. 예. 이 시기에 80%를 넘어간다는 이거야말로 옛날 박정희 정권 때 이제 추진했던 거고 그때 수출 구조의 1, 2, 3위가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와 컴퓨터와 자동차가 우리 수출의 1, 2, 3위를 석권하는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네. 그리고 2002년에 잘 아시는 월드컵 4강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상표 인지도에 굉장히 혁혁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냐면 유럽 같은 데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올림픽이 더 대단한 경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올림픽은 그 도시의 어떤 지역 축제라는 개념이고 유럽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 월드컵이에요. 네네. 월드컵에서 우리가 상상 이상의 저거를 보이자 이때 우리나라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중소기업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는 그 이후에 이런 스포츠뿐만 아니고 우리 한류의 덕을 또 굉장히 많이 봐요. 어느 정도의 이미지가 형성되냐면 메이드 인 코리아는 사실상 메이드 인 재팬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유럽 사람들이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이후로. 예, 제가 그때 마드리드 무역관장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열기가 어느 정도 강했냐면 우리가 이탈리아를 탁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제 방으로 CNN
방송팀이 쳐들어오더라고. 네. 막 인터뷰하러.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걸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무역 외적인 요인이 무역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한류 열풍이 불었던 단초가 됐던 건 김대중 대통령이 고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 문화의 개방이에요. 맞아요. 그때 논란 엄청 많았고 맞아요. 일본 영화 들어오면 한국 영화 산업 쑥대밭 된다. 맞아요.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또 대통령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본하고의 감정이 안 좋은데 일본 문화를 개방을 해?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일본 문화가 우리보다 훨씬 한 수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다 문화 종속국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심과 고심 끝에 개방을 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나중에는 압승으로 귀결이 되죠. 우리의 드라마가 먼저 치고 나가기 시작해서 일본에서 히트하고 동남아로 퍼져나갑니다. 네. 드라마 다음에는 알다시피 이제 영화가 나오고 우리 한식 먹방이 나가고 지금의 케이팝이 나가고 네. 그래서 이 문화에서 석권을 한다는 게 이게 무역에도 정말 많은 도움을 줘요. 대장금 같은 경우가 그 후에 62국에서 개봉이 되고 웬만한 나라에서 대장금이 틀어지면 시청률이만 되는 7, 80% 이상씩 오르기 때문에 도시가 잠잠해진 정도라고 했거든요. 네네. 어디가 그랬습니까, 도대체? 인도네시아도 그랬고 생각보다는 아랍 국가들이 그래요. 대장금 같은 드라마가 우리 한류에 기여한 게 굉장히 커요. 네. 그 후로 한국을 보는 눈이 틀려지는 거예요. K-팝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토대가 쌓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K-팝의 이제 무대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요즘 K-팝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면 영어가 더 많아요.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결단을 내려서 문화를 개방한 것도 휴대폰 신화가 시작된 것도 이 시기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1996년에 최초의 CDMA를 네. 상용화를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유럽의 표준인 GSP 를 써야 될 거다. 그래야 우리가 수출 시장도 늘리고 그거는 검증받은 기술이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우리가 CDMA를 채택해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한 거는 그래야 우리 국산 기술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기본 철학이 깔려 있었고 그리고 당시 기술적으로 통합 품질이나 그 주파수를 효율성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CDMA가 GPS보다 훨씬 우월했어요. 이 우월한 기술을 채택한 거는 참 잘했던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초고속 인터넷에 5년 만에 우리가 10배로 넘어가지고 초창기만 해도 한 300만 명 수준이었던 게 5년 만에 정확히 3천만 명이 휴대폰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얼리어답터들이에요. 이런 기술이 나오면.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사실은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적에 우리가 거의 한 3년을 봉쇄를 했어요. 그 당시 위피 플랫폼이라고 한국에 들어오는 폰에는 우리 플랫폼을 깔아라 해서 그거를 강제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다른 나라보다 늦게 들어왔죠. 그 한 3년 늦었거든요. 정확히는 2년 반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정부가 그런 보호무역을 정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삼성전자나 SK도 아이폰의 조기 진출을 막았습니다. 자기들이 실력을 길러서 시장을 완전히 석권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그거에 반영을 막았는데 저는 잘못된 정책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 3년 동안 아이폰의 앱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이 정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활기차게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하고 단절이 돼가지고 그 당시 우리 젊은이들이 3년 일찍 그 현황이나 웹 개발 속도나 이런 걸 봤었으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져서 경쟁은 못하더라도 참 많이 배웠을 텐데 완전히 우리는 3년 동안 깜깜이 세상 속에 있었거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늦어지고 이런 거는 사실은 국가나 대기업의 책임도 있어요. 그때는 관료들이 이걸 막아줘서 우리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키우겠다라는 애국적이고 선한 목적으로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한쪽한테는 이익을 줬지만 또 다른 기회를 실기한 거지. 기회비용을 놓친 거예요. 산업적으로 개발자들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3년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다른 하드웨어에 비해서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시기에 이라크 전쟁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벌어진 거는 사실은 이라크가 원유를 유로화로 그렇죠. 팔겠다고 공약을 했고 남부 유전을 중국과 같이 개발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사안이 미국을 확 건드린 거예요. 그렇죠. 유로화로 팔기 시작하면 사실 원유의 48%가 EU 지역에 판매되는 거예요. EU가 다 유로화로 사가지고 가면 하루아침에 달러의 기축통화가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으로서는 그거를 용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갈 적에 화학무기나 뭐 그런 거를 명분 삼아 들어갔죠. 네,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이러면서 근데 진짜 결국 들어갔죠. 나중에 아무것도 대량- 없었지. 그러한 과정에서 또 하나는 그 당시 미국의 군수산업, 방위산업체가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군수사업 업체들한테도 미국이 기회를 준 거고, 당시 후세인이 이 전쟁이 있기 한 달 반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부시 행정부가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먼저 석유를 장악해야 된다고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만약 중동의 석유 통제권을 주게 되면 그 다음 대상은 중국이다. 중국을 손볼 거다. 그다음에 중국이 손봐지면 그 다음에는 차례차례로 주요 선진국들이 그 대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지 한 달 반 만에 침공을 당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우리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부 시절의 네. 우리나라 무역사 이야기. 예, 사실은 저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가장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와서 많이 회자되는 디지털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디지털로의 전환이 아주 가열차고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이 지금의 한국의 이런 IT 강국의 초석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전두환 때 김정익 비서실장인가요? 그때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했기 때문에 그 씨앗들이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온라인 세계에서 준비를 했던 것이 2020년에 모든 것이 온라인화되는 이 상황에서 훨씬 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입장을 만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무역사 하면서 제가 정말 다시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한정된 자원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지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 무역사 시간은 홍익 선생님과 함께 김대중 정부 시절의 한국의 경제 무역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